서울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특히 도시의 심장부 상위 1%의 부와 명예가 공기처럼 떠도는 강남의 스카이라인은 인공적인 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한울건설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집결지였다.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바닥은 최고급 대리석으로 덮여 있어 값비싼 구두들의 또각거리는 소리가 경쾌한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 향과 유명 인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은밀한 사업적 대화들이 뒤섞여 있었다. 이 화려함의 한가운데 한아름은 유령처럼 존재했다. 그녀는 연회장 구석눈에 잘 띄지 않는 기둥 옆에 서 있었다. 몸에 꼭 맞는 심플한 검은색 원피스는 파티의 다른 여성들이 입은 화려한 명품 드레스들 사이에서 마치 밤하늘의 작은 점처럼 초라해 보였다. 그것은 그녀의 의부서머니인 박서연 여사가 이 파티를 위해 특별히 하사한 것이었다. 내 주제에 맞는 옷이야. 괜히 눈에 띄어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있다가 필요한 일이나 해. 그 말이 귓가에 생생했다. 아름의 역할은 명확했다. 그녀는 한울건설 한동호 회장의 딸이었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이복동생 한유라의 들러리, 아니 그보다는 시녀에 가까웠다. 그녀의 손에는 쟁반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빈 샴페인 잔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움직이며 테이블 사이를 오갔고 사람들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으려 그림자처럼 몸을 낮췄다.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가구의 일부인 것 같았다. 유라야 이리 오렴 태하그룹 권 전무님께 인사드려야지. 박서연 여사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계산적인 의도는 감출 수 없었다. 모두의 시선이 파티의 주인공 한유라에게로 쏠렸다.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입은 유라는 마치 백조처럼 우아했다. 그녀의 목과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찬란하게 빛났고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 특유의 자신감이 넘쳤다. 안녕하세요, 권지혁 전무님. 한유라라고 합니다. 저희 파티에 와주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유라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녀의 인사를 받은 남자 권지혁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태아그룹의 황태자 권지혁. 그는 재계에서 얼음 심장으로 불리는 남자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조각 같은 얼굴은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고 깊고 검은 눈동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의무감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했을 뿐 이런 시끄럽고 가식적인 사교 파티에는 조금의 흥미도 없었다. 그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의미 없이 흔들며 한유라의 인사를 가볍게 받아 넘겼다. 반갑습니다. 그의 짧은 대답에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금세 미소를 되찾았다. 권지혁 같은 남자를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사건이 터졌다. 한 중년 남성이 유라에게 아첨하며 다가서다가 발을 헛디디며 들고 있던 레드와인 잔을 놓쳤다. 붉은 액체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정확히 유라의 순백색 드레스 위에 쏟아졌다. 아우무, 유라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연회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와인을 쏟은 남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죄송합니다. 유라 아가씨, 제가 정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그 순간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박서연 여사였다. 그녀는 딸의 드레스를 보고 경악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다른 사냥감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름에게 꽂혔다. 한아름. 박서연의 목소리는 연회장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내우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네가 제대로 동선을 살피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당장 이리 와서 무릎 꿇고 사과드리지 못해 말도 안 되는 비난이었다. 아름은 그곳에서 몇 미터나 떨어져 있었고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와인을 쏟은 남자조차 당황하며 아닙니다, 사모님. 그게 아니라 제가 라고 말하려 했지만 박서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됐어요. 이 모든 게 저 쓸모없는 아이 때문이에요. 칠칠치 못해서 사람 지나가는 길목이나 막고 서 있고 아름아 뭐 하고 있어. 당장 와서 유라 드레스라도 닦아. 모든 시선이 이제 아름에게로 향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경멸이 섞인 시선들이 비수처럼 그녀에게 박혔다. 아름은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분노도 억울함도 슬픔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잘 훈련된 기계처럼 그녀는 쟁반을 근처 테이블에 내려놓고 유라에게 다가갔다. 연회장 한쪽 외진 발코니에서 권지혁은 이 모든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시끄러운 아첨꾼들을 피해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이 추악한 연극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다. 계모에 계산된 분노 이복 동생의 과장된 충격, 그리고 그 상황을 묵인하는 아버지. 한편의 저속한 막장 드라마 같았다. 그는 이런 종류의 꾸익꾸익징한 구상에 역겨움을 느꼈다. 그의 시선은 무릎을 꿇으라는 명령을 받은 여자 한아름에게 향했다. 그는 당연히 눈물이나 분노 혹은 겁에 질린 표정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아름은 유라 앞에 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웨이터에게서 깨끗한 냅킨을 받아 유라의 드레스에 묻은 와인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기계적이었다. 고개를 숙인 그녀의 얼굴은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모습은 굴욕적이기 짝이 없었다. 아, 언니. 괜찮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유라는 마치 착한 동생인 척 연기하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과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름이 모두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아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냅킨으로 드레스를 눌렀다. 붉은 와인이 하얀 천으로 번져나갔다. 마치 그녀의 내면에서 조용히 흐르는 피눈물 같았다. 그녀의 아버지 한동호 회장은 저편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그는 이내 시선을 돌려 다른 손님과 대화를 시작했다. 아내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보다 딸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편이 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었다. 아름은 그 시선을 느끼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 여자와 여자의 딸이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늘 그래왔으니까. 그녀는 이 집안의 이방인이었고 지워야 할 흠집이었다. 아름의 내면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같았다. 수치심과 분노가 들끓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자의 행동이며 약자는 더 가혹하게 짓밟힐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모든 감정을 내면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고 단단한 벽을 쌓았다. 그 벽 뒤에서 그녀는 살아남았다. 오늘의 굴욕도 그 벽에 새로운 벽돌 하나를 더 얹을 뿐이었다. 권지혁은 눈을 가늘게 떴다. 흥미로웠다. 보통의 여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울부짖거나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거나 혹은 어떻게든 변명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저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굴욕을 감정이 아닌 해결해야 할 과제처럼 다루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저항처럼 느껴졌다. 폭풍 전에 고요한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깊은 호수의 평온함. 그는 저 무표정한 얼굴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해졌다. 저 눈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는 처음으로 이 지루한 파티에서 살아있는 것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소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박서연 여사는 유라를 데리고 드레스를 갈아입으러 자리를 떴다. 아름은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따라붙었다. 쭈쭈쭈쭈스 저렇게 구박받고 어떻게 살아. 회장님 친딸이라며 완전 찬밥 신세네. 박 여사 성격에 가만뒀을 리가 없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주방에 도착한 아름은 차가운 물에 손을 씻었다. 냅킨을 쥐었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스테인리스 조리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감정이 거세된 인형 같은 얼굴.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목걸이가 차가운 쇠부티처럼 목에 감겨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위안이자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마지막 끈이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항상 말했다. 아름아, 너는 보석 같은 아이란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해. 하지만 지금 그녀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빛을 잃은 돌멩이에 불과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권지혁은 호텔을 나서고 있었다. 그의 비서가 차를 대기시키는 동안 그는 호텔 후문 쪽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아까 그 여자 한아름이 커다란 쓰레기 봉투들을 옮기고 있었다. 파티의 화려함이 모두 사라진 뒷골목 음식물 쓰레기에 시큼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파티에서 입었던 검은 원피스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정말 장례식 복장처럼 보였다. 그녀가 마지막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돌아서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였다.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았지만 아주 깊은 곳에는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것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다. 살아서 견뎌내고 있는 자의 끈질김이었다. 그녀는 지역을 알아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알아보고도 무시하는 건지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다시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역의 뇌리에는 그 눈빛이 강렬하게 각인되었다. 채 올라탄 지역에게 비서가 물었다. 전무님, 바로 댁으로 모실까요? 지역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 없이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계속해서 정략 결혼을 압박하고 있었다.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집안의 여자와 가정을 꾸려 안정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인형놀이 같은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피할 수만은 없는 문제였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감정 없이 목적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파트너. 오늘 밤 그는 그런 사람을 본 것 같았다. 굴욕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강인함. 어쩌면 쓸모있는 장기말이 될 수도 있겠다.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지루한 그의 삶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엔 충분했다. 한편 아름은 자신의 작은 다락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어떤 빛도 그녀의 방 안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다. 파티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정막만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재가 되어버린 잿더미 속에 남겨진 불씨였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불씨. 지금은 비록 미약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는 것을.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톱니바퀴가 바로 오늘 그녀가 가장 비참했던 그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파티가 끝난 후 며칠 동안 한아름의 삶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날 밤의 굴욕은 서막에 불과했다. 박서연 여사는 마치 그날의 소동이 모두 아름의 탓인 양 사사건건 그녀를 몰아붙였다.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이 차가웠고 아름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악인 것처럼 몸을 움츠리고 지내야 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운명의 실타래는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엉키기 시작했다. 아름은 늦은 밤 서재 정리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나오려던 순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아버지 한동호와 계모 박서연의 대화였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젖어 있었다. 그럼 다른 방법이라도 있어요. 지금 명성건설 황 회장 비위 안 맞춰주면 우리 회사 부도나는 거 시간 문제예요. 당신 길거리에 나앉고 싶어요. 박서연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명성건설, 황 회장이라는 이름이 아름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명성건설의 황 회장은 업계에서 악명 높은 늙은 호색한이었다. 돈과 권력으로 젊은 여자들을 유린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의 곁을 거쳐간 여자들의 끝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아름이한테 어떻게... 그 애도 내 딸인데 딸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는... 당신이 그 애를 딸이라고 생각했으면 진작에 이 꼴로 살게 두지도 않았겠죠. 이건 그 애가 이 집에서 밥 얻어먹은 값을 하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 늙은이가 눈이 낮아서 망정이지 유라였어 봐요. 내가 그놈한테 우리 귀한 유라를 어떻게 보내. 그래도 결혼은... 황 회장은 나이가 거의 70이야. 손녀뻘도 안 되는 애를... 시끄러워요. 그냥 몇 년 참고 살다가 위자료 두둑이 받고 나오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예요? 한아름 그늘진 얼굴로 집에 있는 것보다 그게 100배는 나아. 회사 살리고 우리 유라 앞길 열어주는 일인데 그 애 희생 하나 못 시켜요. 당신이 그러고도 가장이에요. 대화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아니, 아름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귀가 웅궁거리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자신을 팔아넘기겠다고 회사를 위해 그리고 한유라를 위해 자신을 그 늙고 추악한 남자에게 제물로 바치겠다고 친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값싸게 여기고 있었다니. 아름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다락방으로 돌아왔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은 눈물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겪었던 모든 서름과 멸시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래도 아버지만은 언젠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끈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이 지옥에서 그녀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며칠 후 아버지 한동호가 마침내 그녀를 불렀다. 서재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그는 차마 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아름아,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다. 그는 빙빙 돌려 말했다. 명성건설과의 합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위기만 넘기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황 회장님께서 너를 아주 좋게 보셨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아름은 싸늘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절 팔아넘기시겠다고요. 한동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희생인가요? 아니면 저를 제외한 모두를 위한 희생인가요?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리고 박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위선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름아, 아버님 말씀 들었지? 널 키워준 가족을 위해 네가 보답할 좋은 기회잖니. 황 회장님 정도 되시는 분께 시집 가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영광이요. 아름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날선 감정이 드러났다.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걸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말조심해 한아름. 박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이건 결정된 사항이야. 얌전히 받아들이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아름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자신을 낳아준 그 남자를 마지막으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 대신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비겁함만이 가득했다. 완벽한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방으로 돌아온 아름은 미친 듯이 탈출할 방법을 생각했다. 도망돈도 연고도 없는 그녀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세상은 생각보다 좁았고 한동호와 황 회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는 창문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 자신이 기댈 곳은 단 하나도 없었다. 차라리 이대로 사라져버리면 모든 게 끝날까. 그렇게 모든 희망을 놓아버리려던 순간이었다. 지잉.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그녀의 낡은 휴대폰을 울렸다. 스팸 전화려니 하고 무시하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한아름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지만 기계처럼 딱딱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런데요. 태하그룹 권지혁 전무님 비서실입니다. 전무님께서 한아름 씨와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태하그룹 권지혁 아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며칠 전 파티에서 보았던 얼음 조각 같던 그 남자. 대한민국 정점의 남자가 자신을 왜 무세운 일로. 자세한 용건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저녁 7시 프라임 호텔 스위트룸 2401호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소는 노골적으로 사적인 공간이었다. 의심과 경계심이 머리를 들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무언가에라도 매달리고 싶은 절박함이 더 컸다.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알겠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아름은 낡은 옷들 중에서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꺼내 입고 호텔로 향했다. 스위트룸의 문 앞에 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야경을 등지고 권지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고 그 존재감만으로도 넓은 공간을 압도했다. 그는 아름을 보자마셔 자리에서 일어나는 예의도 보이지 않은 채 턱짓으로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다. 안지. 아름은 쭈뼛거리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본론부터 하지. 지혁은 그녀의 인사를 가볍게 무시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그녀를 꿰뚫듯이 응시했다. 한아름 씨 상황 대충 알고 있다. 한울건설 그리고 명성건설 황 회장 건. 아름의 몸이 굳었다. 그가 어떻게, 왜 저를 부르셨죠? 개월애를 제안하고 싶어서.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나와 결혼합시다. 아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결혼 이 남자가 자신과 터무니없는 농담이거나 아니면 잔인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지혁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니야. 계약 결혼이지. 기간은 3년. 3년 동안 내 아내 역할을 해주면 돼. 할아버지의 성화와 집안의 불필요한 정략 결혼을 막기 위한 방패가 필요해 말.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 같았다. 그 대가로 내가 한아름 씨를 그 집과 황 회장에게서 빼내주지. 결혼 기간 동안의 생활비는 물론 계약이 끝나면 위자료로 서울 시내의 아파트 한 채와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을 주겠다. 한울건설의 부채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판값보다는 훨씬 비싸게 쳐주는 셈이지.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아름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름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왜 하필 저죠 전무님. 주변에는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여자들이 많을 텐데요. 이것이 가장 큰 의문이었다. 재벌가의 결혼은 철저히 비즈니스다.
아무 배경도 가진 것도 없는 자신은 그의 파트너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지혁은 처음으로 표정에 미미한 변화를 보였다. 흥미롭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런 여자들은 피곤하거든. 그들 뒤에는 그들의 집안이 있고 욕심이 있고 계산이 있지. 나는 감정 소모나 집안 싸움에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내게 필요한 건 조용하고 자기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고 감정적으로 나를 귀찮게 하지 않을 파트너야. 그는 몸을 앞으로 살짝 숙였다. 그의 시선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강하니까. 강하다고 아름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을 약하고 쓸모없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다. 파치에서 봤어. 지혁이 말을 이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 꿇는 굴욕을 겪고도 당신은 울거나 무너지지 않았어. 눈빛 하나 변하지 않더군. 보통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지. 그건 약한 게 아니야.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단련시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함이지. 나는 그 힘이 필요해. 태아그룹의 안주인 자리는 당신이 겪어온 것보다 더 지독한 전쟁터가 될 테니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평가였다. 누군가, 그것도 권지혁 같은 남자가 자신을 강하다고 말해주다니.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인상 깊게 보였던 것이다. 그는 말을 마친 후 다시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이제 선택은 그녀의 몫이라는 듯한 태도였다. 아름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로 향했다. 저것은 지옥으로 가는 계약서일까? 아니면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티켓일까? 황 회장이라는 명백한 지옥과 권지혁이라는 미지의 심연.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남자의 눈은 너무 깊어서 속을 알 수가 없었다. 그를 믿어도 될까? 또 다른 형태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 권지혁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독이 든 성배와 같았다. 그녀의 인생을 구원할 수도 혹은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절박함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시간은 흐르고 스위트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스위트룸 안의 침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권지혁은 여유롭게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눈앞의 여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제안을 덥석 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한아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길고 긴 침묵 끝에 아름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혼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차가운 이성과 놀라울 정도의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의 계약서를 향해 손을 뻗는 대신 지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질문을 던졌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전무님께서 저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무님의 가족들로부터도 저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죠? 날카롭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지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겁에 질린 어린 양을 예상했지 협상 테이블에 앉은 변호사를 마주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단순히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거래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 하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쪽 감옥에서 나와 더 크고 화려한 감옥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아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지혁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흥미롭다는 표정이었다. 좋은 질문이군.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지. 갑 권지혁은 을 한아름 을 갑의 가족을 포함한 제3자로부터 발생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정도면 되겠나? 네. 그리고 몇 가지 조항을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름은 마침내 서류 봉투를 열어 계약서를 꺼냈다. 그녀는 재촉하지 않고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 전문가처럼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집중력은 대단했다. 지역은 팔짱을 낀 채 점점 더 흥미롭게 그녀를 지켜보았다. 얼마 후 아름이 고개를 들었다. 제7조 사생활 상호 존중 및 불간섭의 원칙 항목이 너무 모호합니다. 상호 간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문구에 사적인 공간 통신 그리고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침해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전무님의 소유물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제12조 계약 해지 조항입니다. 상호 합의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부분은 지나치게 갑에게 유리합니다. 의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 갑의 폭력이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행위 등이 있을 시, 의리 먼저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최초에 명시된 위자료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개인적인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해봐. 이 계약이 끝난 후 돌아가신 제 친어머니의 유산을 되찾는 일에 법률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계모인 박서연 여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께 물려받으신 작은 갤러리와 주식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되찾는 것은 제게 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조목조목 논리적이었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의지가 분명했다. 특히 마지막 요구는 그녀가 단순히 돈을 위해 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과거를 되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싶어 했다. 지역은 완전히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그는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그녀를 쉽게 자신의 장기말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한아름은 상대방의 수를 읽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매길 줄 아는 플레이어였다. 그녀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생존자였다. 오히려 지역은 만족스러웠다. 이런 여자라면 태아그룹의 가시밭길을 함께 헤쳐나갈 파트너로서 손색이 없었다. 아니, 기대 이상이었다. 조다, 전부 수용하지. 지역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고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들어와서 계약서 수정 좀 하게. 방금 말한 내용 전부 반영해서 새로 준비해. 잠시 후 말끔한 차림의 김 비서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와 지역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를 수정했다. 그동안 아름과 지역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가치를 확인한 두 비즈니스 파트너 사이에 긴장감 넘치는 평온함이었다. 곧 수정된 계약서 두 부가 프린트되어 나왔다. 아름은 다시 한번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다. 자신이 요구한 모든 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지역이 먼저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했다. 그의 필체는 성격처럼 군더더기 없이 시원시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도장이 찍힌 인주를 아름에게 건넸다. 아름은 잠시 펜을 쥔 채 망설였다. 이 서명 하나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지옥 같던 삶은 끝나겠지만 앞으로 3년간은 이 차가운 남자의 아내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두려움보다 해방감이 더 컸다. 이것은 추락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비상이었다.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한아름이라는 세 글자를 또박또박 써 내려갔다. 그리고 붉은 인주를 묻힌 도장을 자신의 이름 위에 찍었다. 운명의 낙인이 찍히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3년을 팔아 자유를 샀다. 계약서의 서명이 끝나자마자 지역의 태도는 완전히 비즈니스 모드로 전환되었다. 이제 당신은 내 약혼녀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그는 아름에게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 9시 정각 태아그룹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약혼 소식이 발표될 거다. 그 전에 이 집으로 돌아가선 안 돼. 김 비서가 당신이 머물 임시거처를 준비해뒀으니 오늘 밤은 거기서 지내도록. 아침 일찍
내 쪽 사람들을 당신 집으로 보내 필요한 짐들을 챙겨오게 하겠다. 당신 아버지에게는 내가 직접 연락할 테니 그들과는 더 이상 접촉할 필요 없어. 그의 실행력은 빠르고 단호했다. 아름이 무어라 반박할 틈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거대한 폭풍처럼 그녀를 휘감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태하그룹 황태자, 권지혁 정격 약혼 발표 상대는 한울건설의 한아름 양. 모든 언론사의 메인 뉴스가 이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기사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마주보고 있는 사진까지 실려 있었다. 물론 그 사진은 두 사람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한 것이었다. 재계와 사교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한울건설, 겨우 중견 건설사에 불과한 그것도 요즘 자금난으로 휘청거린다는 소문이 파다한 회사였다. 그리고 한아름은 누구란 말인가? 사람들은 한울건설의 딸이라면 당연히 사교계의 꽃이라 불리는 한유라를 떠올렸다. 같은 시각 한남동의 한울건설 회장 자택, 평화로워야 할 아침 식사 시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한동호 회장은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다가 사례가 들려 격하게 기침을 했다. 굴럭굴럭. 이게 무슨... 여보 왜 그래요? 박서연이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다가 남편의 반응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의 시선이 태블릿 화면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권지혁 전무가 약혼이라니. 그것도 한아름. 옆에서 샐러드를 먹고 있던 한유라는 권지혁이라는 이름에 화색을 띠다가 한아름이라는 이름이 들리자 포크를 떨어뜨렸다. 엄마, 이게 뭐야? 오탄한 거지 한유라가 아니라 한아름이라고 말도 안 돼. 유라는 박서연의 태블릿을 빼앗아 들고 기사를 미친 듯이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예쁜 얼굴이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어떻게 그 재수없는 계집애가 집안의 먼지 같은 존재인 한아름이 감히 권지혁과 당장 한아름 그 계집애 불러와요. 박서연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한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가씨 방에 안 계십니다. 어제부터 안 들어오셨습니다. 전화해 당장. 하지만 아름의 휴대폰은 꺼져 있다는 안내 메시지만 흘러나왔다. 분노한 세 사람은 아름의 다락방으로 달려갔다. 텅 빈 방 안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위에는 작은 메모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그 순간 한동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태아그룹 비서실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감정 없는 목소리가 기계적으로 말을 뱉어냈다. 한동호 회장님, 권지혁 전무님 지시사항 전달해 드립니다. 한아름 양과의 약혼은 양가 합의해 결정된 사실입니다. 금일 중으로 저희 쪽에서 사람을 보내 아가씨의 짐을 챙겨갈 예정이니 협조 바랍니다. 자, 잠깐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 딸은 한유라지 한아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무님의 약혼녀는 한아름 양입니다. 만약 이번 약혼을 방해하거나 한아름 양에게 어떤 형태로든 해를 가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태아그룹은 한울건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적대적 M&A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성건설과의 계약건은 저희 태아 측에서 인수하여 원만히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한동호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박서연과 한유라 역시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담겨있는 마지막 통보였다. 약혼은 사실이다. 감히 방해할 생각 마라. 너희의 목숨줄은 내가 쥐고 있다. 너희가 딸을 팔아넘기려던 그 계약까지도 이제 내 손안에 있다. 한동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내쳤던 딸이 이제는 자신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딸을 판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미래를
헐값에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다. 박서연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여우 같은 년, 그 계집애가 우리 뒤통수를 쳤어. 한유라는 분노와 질투에 눈물을 터뜨렸다. 자신의 것이었어야 할 자리, 자신이 누렸어야 할 영광을 더럽고 초라한 이복 언니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한때 아름을 지배했던 그들은 이제 완벽한 무력감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거대한 힘 앞에서 그들의 분노와 질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권지혁과 한아름이 던진 돌 하나가 한씨 집안의 고고한 연못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제목의 약속처럼 그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 권지혁이 마련해준 임시거처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였다. 한아름이 평생을 살았던 다락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는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실내는 최고급 가구와 미니멀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마치 갤러리 같았다. 지난 10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 대신 상쾌하고 깨끗한 공기가 그녀의 폐를 가득 채웠다. 권지역의 사람들이 가져온 그녀의 단출한 짐 가방은 그 화려한 공간 속에서 이질적인 섬처럼 보였다. 낡은 책 몇 권과 달아빠진 옷까지,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보석함. 아름은 그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정리하며 비로소 자신이 그 지옥 같던 집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실감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물리적인 안전과 고요함이었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녀에게 단순히 안전한 피난처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태아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에 걸맞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생각이었다. 약혼 발표 바로 다음 날부터 그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그녀에게 보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가 그녀의 옷장을 채웠고 헤어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녀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주었다. 상류층의 언어와 행동 양식을 가르치는 에티켓 강사, 미술사와 경제학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와인, 소믈리에까지. 그녀의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한 스케줄로 채워졌다. 이것은 당신을 바꾸려는 게 아니야. 당신이 들어갈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킬 무기를 쥐어주는 거지. 지혁은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단순한 방패막이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름은 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교육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어려운 경제 용어도 복잡한 유럽 왕실의 계보도 수십 가지 종류의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도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익혔다.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총명함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폭발적으로 발현된 것이었다. 지혁은 비서를 통해 매일 그녀의 교육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보고서에 적힌 강사들의 찬사를 보며 그의 입계는 자신도 모르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해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연마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아낸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몇 주간의 집중 교육이 끝난 후 마침내 첫 번째 시험대가 찾아왔다. 바로 권지혁의 가족, 특히 태아그룹을 맨손으로 일군 살아있는 전설 권강민 회장과의 공식적인 첫 대면이었다. 북촌에 위치한 권 회장의 고택은 현대적인 서울의 풍경과 달리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 한옥이었다. 웅장한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아름은 이곳이 자신이 속했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임을 직감했다. 잘 가꿔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건물은 그 자체로 권씨 가문의 위엄과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대청마루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호랑이 같은 눈으로 그녀를 뜯어보는 권강민 회장, 노골적인 의심과 경계심을 드러내는 지역의 고모 권미영 상무, 그리고 지역의 라이벌이자 사촌인 권태민 부사장까지. 그들의 시선은 마치 예리한 칼날 같았다. 내가 지혁이가 고른 아이냐. 권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한아름이라고 합니다. 아름은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다. 듣자 한이 요즘 어렵다는 한울건설 딸이라지. 지혁이가 왜 하필 너를 택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하구나.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우리 집안의 무엇을 보고 이 자리에 온 것이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던져진 노골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이었다. 며느리감이 아닌 신분 상승을 노리는 사기꾼 취급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역의 고모와 사촌의 입계는 비웃음이 걸렸다. 아름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권 회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회장님 말씀처럼 저희 집안은 태아그룹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태아그룹에 무언가를 바라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왔느냐? 저는 권지혁 전무님이라는 사람을 보고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본 전무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닌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저의 부족함까지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아첨하거나 자신을 꾸미려 하지 않았다. 그저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녀의 대답에는 거짓이 없었다. 실제로 지혁은 그녀의 굴욕적인 모습 속에서 강함이라는 본질을 발견해주지 않았던가. 그녀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 권 회장은 대답 없이 한참 동안 아름을 응시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의 내면을 샅샅이 훑는 것 같았다. 대청마루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하염. 한참 후에야 권 회장은 알 수 없는 콧소리를 내며 찻잔을 들었다. 지혁이 놈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아주 틀린 것 같지는 않구나. 더 지켜보겠다. 완벽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거절도 아니었다. 예상외의 결과에 권미영 상무와 권태민 부사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아름이 단번에 쫓겨날 것이라 예상했던 것이다. 지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옅은 만족감이 스쳤다. 그녀는 첫 번째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과거의 망령이 그녀를 놓아줄 리 없었다. 며칠 후 아름은 지혁과 함께 VVIP들만 참석하는 자선 경매 파티에 참석했다. 그녀의 공식적인 사격의 데뷔 무대였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한 한아름이 아니었다. 우아한 자태와 차분한 미소는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권전무 약혼녀야 한유라가 아니라 실물이 훨씬 낫네. 뭔가 깊이가 있어 보여. 그때였다. 불청객이 나타난 것은 언니 여기서 보내. 질투로 이글거리는 눈을 애써 감춘 채 한유라가 사람들 앞에서 친한 척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서연 여사의 인맥을 총동원해 겨우 이 파티에 참석한 것이 분명했다. 유라는 아름의 화려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는 미소를 지었다. 와 언니,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이런 비싼 옷도 입고. 옛날에 시장 좌판에서 파는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배탈까지 났던 언니 맞나 싶다. 언니 입맛은 여전히 그렇게 소박하려나. 주변 사람들의 귀가 쏠렸다. 그녀가 천박한 서민 출신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어 망신을 주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모두가 아름이 당황하거나 분노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아름은 오히려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유라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으며 말했다. 그래 유라야, 그 시절이 기억나는구나.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의 가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그때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모욕을 힘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대처였다. 주변에서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유라의 유치한 공격은 오히려 아름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유라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 모든 것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지혁이 다가왔다. 그는 그녀가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마무리는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름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으며 유라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 약혼녀는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진 사람이지. 그의 소유욕을 드러내는 행동과 발언은 아름의 위치를 공식적으로 못 박는 쐐기와 같았다. 더 이상 아무도 감히 그녀를 얕잡아 보거나 가십거리로 삼을 수 없었다. 유라는 패배감에 입술을 깨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둘 사이에는 여전히 비즈니스적인 거리가 존재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상호 존중과 신뢰였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던 지혁이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했어. 그의 인생에서 좀처럼 듣기 힘든 짧고 간결한 칭찬이었다. 하지만 아름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선물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차가운 가면 뒤에 가려진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조금 엿본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역시 재 속에서 꺼낸 보석이 스스로 얼마나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새로운 세상의 문은 열렸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숨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빛을 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권지혁과 한아름은 권강민 회장의 고택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후 평창동에 위치한 그들의 신혼집으로 이사했다.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언덕 위의 저택은 현대적인 건축미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다. 아름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 거대한 저택의 안주인이 되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그들은 각자의 침실을 사용했고 필요한 대화 외에는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그것이 계약의 조건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들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 사건이 발생했다. 지혁은 서재에서 태아그룹이 사운을 걸고 추진 중인 새로운 럭셔리 호텔 태하 로열 S의 프로젝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한 가지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바로 호텔의 정체성을 결정할 인테리어 디자인이었다. 국내외 유수의 디자인 회사들로부터 받은 시안들은 하나같이 훌륭했지만 영혼이 없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독창적인 매력이 부족했다. 지혁은 답답한 마음에 머리를 식히러 서재를 나왔다. 늦은 시간 저택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저택 한쪽 구석 평소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작은 유리 온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조용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리 온실 안에서 한아름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무언가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수십 장의 스케치가 흩어져 있었고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종이 위를 움직였다. 그녀는 지혁이 다가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깊이 빠져 있었다. 지혁은 소리 없이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혼이 담겨 있었다. 아름은 한국 전통의 미 메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혁신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그려내고 있었다. 고려 청자의 비색 휘에이 색과 유려한 곡선을 모티브로 한 로비 한옥의 처마와 격자문의 창사를 응용한 스위트룸, 그리고 조각보의 색채 조합에서 영감을 받은 레스토랑까지. 그녀의 디자인은 한국의 역사와 우아함, 그리고 현대적인 세련미를 완벽하게 아우르고 있었다. 그가 호텔을 통해 구현하고 싶었던 바로 그 콘셉트,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철학이 종이 위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게 뭐지? 지혁의 낮은 목소리에 아름은 화들짝 놀라며 급히 스케치북을 덮었다. 마치 비밀을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빨개졌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취미 지혁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을 취미라고 하진 않지. 그는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다른 스케치들을 집어들었다. 보면 볼수록 감탄만 나왔다. 이것은 재능의 영역이었다. 아름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이 재능을 평생 숨기고 살아왔다. 어머니께서 화가셨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그림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돈도 안 되고 쓸모없는 짓이라고 다시는 붓을 잡지 말라고 하셨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꿈은 그렇게 짓밟히고 잊혀야만 했다. 지역은 스케치들을 내려놓고 아름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 안에 숨겨진 또 하나의 거대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아름이라는 인물을 권지역의 계약신부에서 스스로 빛나는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 절호의 기회였다. 전략적인 판단이었다. 다음 날 지역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태하 로열 S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중역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다. 기존의 디자인 시안들은 모두 기각한다. 지역의 폭탄 선언에 임원들이 술렁거렸다. 전무님, 하지만 마감 기한이. 새로운 디자이너를 영입했다. 지역이 손짓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 차림의 한아름이 들어왔다. 임원들은 경악했다. 전무님의 약혼녀가 왜 여기에? 지역은 그녀를 약혼녀로 소개하지 않았다. 인사하지. 태아가 발굴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한아름 씨다. 지금부터 한아름 디렉터가 구상한 새로운 호텔 콘셉트 발표가 있겠다. 아름은 떨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수십 명의 베테랑 남성 임원들의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헤엄쳐서 건너거나 아니면 그대로 가라앉거나.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다. 처음에는 긴장으로 목소리가 떨렸지만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억눌려왔던 그녀의 열정과 재능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제가 꿈꾸는 태아 로열 S는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현대적인 궁전이며 방문객들에게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는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비전은 명확했고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으며 그녀가 보여주는 디자인은 압도적으로 아름다웠다. 그녀는 프로젝트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화려한 3D 렌더링 이미지를 화면에 띄웠다. 회의실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발표가 끝나자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디자인은 훌륭하지만 실용성과 예산 문제를 고려했습니까? 경험이 전무한 디자이너에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은 너무 큰 리스크입니다. 아름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공부하며 모든 반론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 그녀는 각 공간의 자재와 시공법 예상 비용까지 조목조목 설명하며 그들의 우려를 완벽하게 불식시켰다. 그 순간 회의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권강민 회장이 입을 열었다. 지역이 특별히 초대한 것이었다. 그래서 자네는 이 디자인이 태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두의 시선이 아름에게 쏠렸다. 그녀는 권 회장을 향해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회장님.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디자인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우리의 뿌리에서 길어올린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하는 것처럼 그들은 가장 한국적인 공간 경험에 열광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대답에 권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 디자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게.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무명의 디자이너 한아름이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프로젝트를 따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은밀하게 퍼져나갔다. 권지역의 약혼녀가 아닌 태아가 발견한 천재 디자이너 한아름으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과 실력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당연히 이 소식은 한씨 집안에도 들어갔다. 평소 비싼 명품을 사는 것으로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과시해왔던 한유라는 질투심에 몸을 떨었다. 어떻게 그 재능 없고 볼품없던 언니가 자신이 짓밟고 무시했던 그 한아름이 저런 재능을 숨기고 있었다니. 말도 안 돼. 분명 권지혁이 뒤에서 다 밀어준 걸 거야. 저딴 게 무슨 실력이라고. 박서연 역시 분노에 휩싸였다. 한아름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아름을 완전히 파멸시켜야 한다는 시커먼 계략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저택의 테라스에서 지혁과 아름은 조용히 와인잔을 기울였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조촐한 자리였다. 밤 공기는 시원했고 서울의 야경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둘 사이에 어색하고 사무적인 공기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사실 조금 무서웠어요. 아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어. 지혁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그는 아름을 바라보았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꿈을 설명하던 그녀의 빛나는 눈빛, 수많은 반대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계약 파트너가 아닌 한 명의 경이로운 여자로 보고 있었다. 나는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아름의 심장이 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의 차가운 얼굴이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워 보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둘 사이에는 수만 개의 단어보다 더 깊은 교감이 흘렀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 하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계약서의 조항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싹트고 있었다. 위험할 정도로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결혼이었다. 한아름의 성공은 한씨 집안에겐 독약과도 같았다. 언론은 연일 그녀를 지성미를 겸비한 현대판 신데렐라라며 칭송했고 그녀가 이끄는 태하 로열 S 호텔 디자인팀의 혁신적인 행보는 재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상의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출수록 한남동 저택의 거실에는 더욱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이 꼴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해? 한유라는 아름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잡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은 극심한 질투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한때 자신이 사교계의 여왕이었고 모든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권지혁의 옆자리에 선 한아름을 이야기했다. 자신이 한낱 먼지처럼 여겼던 그림자 같던 존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기분이었다. 박서연의 생각은 좀 더 계산적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질투를 넘어 위기감에 가까웠다. 한아름이 태아그룹 안에서 실력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권지혁의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안주인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과거 자신들이 그녀에게 저지른 모든 만행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될 수도 있었다. 전연을 저대로 둬서는 안 돼. 박서연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날개를 달아주기 전에 아예 날지 못하도록 꺾어버려야 해. 하지만 어떻게 태아그룹의 권력은 막강했고 권지혁은 빈틈을 보이지 않는 남자였다. 그들만의 힘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박서연은 이 싸움에 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백석건설의 백종수 회장. 백석건설은 태하 로열 S 호텔의 시공사 입찰에서 태아그룹 자회사에 밀려 고배를 마신 곳이었다. 백종수 회장은 업계에서 독사라 불릴 만큼 야비하고 기회주의적인 인물로 태아그룹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던가. 박서연은 백 회장이라면 자신의 제안에 흥미를 보일 것이라 확신했다. 며칠 후 강남의 한 고급 요정.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는 밀실에서 박서연과 한유라 그리고 백종수 회장이 마주 앉았다. 그래서 저를 보자고 하신 용건이 뭡니까? 한 회장 사모님.
기름진 얼굴에 백 회장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박서연은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본론을 꺼냈다. 백 회장님께서 태아그룹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해야, 소문이랄 것까지야.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그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방법을 가지고 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태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될 태하 로열 S 프로젝트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권지혁 그 오만한 녀석의 얼굴에 똥물을 끼얹을 방법 말입니다. 백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재미있는 소리 하시는군. 뭘 믿고 그런 큰 소리를 치시는 겁니까?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한유라가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백 회장 앞에 내밀었다. 이걸 보시면 저희를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낡은 스케치북을 찍은 사진 수십 장이 들어있었다. 10여 년 전 아직 어렸던 한아름이 그렸던 디자인 스케치들이었다. 지금의 세련미는 없었지만 한국 전통 문양을 응용한 디자인이라는 핵심 아이디어의 원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게 뭐지? 백 회장이 물었다. 한아름이 아주 어릴 때 그렸던 그림들이에요. 죽은 지 엄마한테서 배운 거라며 끼적거리던 거죠. 제가 혹시나 해서 예전에 찍어뒀어요. 유라가 경멸적으로 말했다. 박서연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회장님께서 유럽 쪽에 이름 없는 무명 디자이너를 한 명 섭외해 주세요. 재능은 있지만 돈이 궁한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유라가 가진 이 원본 스케치들을 그에게 주고 이걸 바탕으로 태하 로열 S의 핵심 콘셉트와 유사한 디자인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백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박서연의 계략을 단번에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그 디자인들의 제작 날짜를 한아름이 태에서 발표하기 훨씬 이전으로 조작하는 거지. 디지털 파일의 생성 날짜를 바꾸는 건 전문가들에게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작된 증거들을 들고 언론에 터뜨리는 겁니다. 태아그룹의 신데렐라 알고 보니 무명 해외 작가의 디자인을 훔친 파렴치한 표절범이라고. 완벽한 함정이었다. 성공만 한다면 한아름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태아그룹의 야심작인 호텔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터였다. 권지혁이 아무리 그녀를 감싸려 해도 세상의 비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백 회장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주 마음에 드는군. 태아놈들 물먹일 기회인데 이 정도 투자는 해야지. 당장 사람을 알아보도록 하겠소. 악마들의 거래는 그렇게 성사되었다. 그 시각 한아름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태하 로얄 S 디자인팀의 총괄 디렉터로서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을 이끌며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열정과 겸손한 리더십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태하의 직원들마저 그녀의 편으로 만들었다. 권지혁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계약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일과 삶을 공유하는 동료이자 친구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야근 프로젝트에 대한 열띤 토론, 그리고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재에서 디자인 시안에 몰두해 있는 아름에게 지혁이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너무 무리하지 마. 그의 무심한 듯 다정한 말투에 아름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결혼이 계약이라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릴 정도였다. 한편 백 회장의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재능은 있지만 빚에 쪼들리는 젊은 디자이너 앙투안 뒤부아를 찾아냈다. 백 회장은 그에게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악마의 거래를 제안했고 뒤부아는 결국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유라가 넘긴 사진들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재창조된 디자인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동원되어 완벽하게 조작된 파일 생성 날짜, 그리고 뒤부아의 가짜 온라인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준비는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폭탄을 터뜨릴 기폭 장치뿐이었다. 백 회장은 재벌들의 스캔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악명 높은 인터넷 언론사 디스패치 투데이와 접촉했다. 태아그룹 권지혁 전무의 약혼녀 한아름의 디자인 표절에 대한 독점 제보입니다. 거대한 먹잇감을 눈앞에 둔 하이에나처럼 기자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없이 백 회장 측이 제공한 조작된 증거들을 덥석 물었다. 태아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특종이라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하늘은 더없이 고요했다. 며칠 후 아름과 지혁은 막 기초공사가 시작된 호텔 건설 부지를 함께 찾았다. 아직은 텅 빈 공사장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이미 하늘을 향해 웅장하게 솟아오를 호텔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했다. 여기에 우리가 꿈꾸던 공간이 세워지는군요. 아름이 벅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과 희망이 가득했다. 지혁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이 여자 덕분에 삭막했던 자신의 세상이 조금씩 색채를 찾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공들여 쌓아 올리고 있는 이 완벽한 세상이 질투와 탐욕이라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태어난 거대한 폭풍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릴 운명이라는 것을. 그 폭풍의 첫 번째 바람이 바로 지금 그들의 등 뒤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단독. 태화의 신데렐라 한아름은 표절 디자이너, 프랑스 신예 작가, 디자인 도용 의혹, 인터넷 언론사, 디스패치 투데이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월요일 아침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기사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기사에는 한아름의 태하 로열 S 호텔 디자인과 앙투안 뒤부아라는 생소한 프랑스 디자이너의 스케치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다. 조작된 타임스탬프와 전문가의 소견이라며 첨부된 그럴듯한 분석까지. 누가 보아도 명백한 표절처럼 보였다. 세상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잔인했다. 바로 어제까지 그녀를 칭송하던 여론은 하루아침에 돌변했다. 신데렐라가 아니라 사기꾼이었네. 역시 근본은 어딜 가지 않는다. 태아그룹 이미지 제대로 먹칠하네. 악플의 폭풍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태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한아름은 자신의 홈 스튜디오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자신을 향한 온갖 저주와 비난이 홍수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억울함보다 더 큰 자신의 꿈이 악의적으로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다. 그녀가 이끌던 디자인팀은 혼란에 빠졌고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권씨 집안도 발칵 뒤집혔다. 권미영 상무와 권태민 부사장은 이때다 싶어 지역을 몰아붙였다. 당장 저 애랑 파혼하고 회사부터 살려야 한다. 저런 근본 없는 애를 들여서 집안 망신시키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냐. 그 혼돈의 한가운데 권지혁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스튜디오로 들어와 텅 빈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는 아름의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모니터의 전원을 꺼버렸다. 나봐요.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지혁은 그녀의 두 뺨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함정이야. 그의 눈에는 의심이 아닌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우린 이걸 함께 이겨낼 거야. 그의 흔들림 없는 신뢰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아름의 텅 빈 눈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믿어주는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더럽혀진 꿈을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즉시 위기 대응 모드에 들어갔다. 지혁은 태아그룹의 법무팀과 정보팀을 소집했다. 그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앙투안 뒤부아라는 자가 누군지, 그 배우는 누구인지, 누가 언론에 제보했는지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찾아내.
24시간 주지. 한편 아름은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공격한 증거들을 날카롭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컴퓨터 화면에 앙투안 뒤부아의 스케치들을 확대해 띄워놓고 그녀는 매의 눈으로 모든 디테일을 뜯어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는 마침내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주 사소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알아챌 수 없는 디테일이었다. 뒤부아의 스케치 중 하나에 묘사된 유리자재의 접합 방식이었다. 그 기술은 스케치가 그려졌다고 주장하는 날짜보다 2년이나 지난 후에야 개발되어 상용화된 최신 공법이었다. 시대적 오류. 이것은 이 스케치가 명백한 위조품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리고 또 하나. 뒤부아의 디자인 속 전통 문양의 한 귀퉁이에는 그녀만이 아는 미세한 변형이 가해져 있었다. 아주 어릴 적 그녀가 실수로 잘못 그렸던 부분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기억해냈다. 예전에 한유라가 그 스케치북을 보며 언니는 그림도 꼭 언니처럼 삐딱하게 그리네 라며 비웃었던 것을. 유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 모든 음모의 시작에 누가 있었는지를 그 순간 지역의 정보팀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결과는 아름의 추측과 정확히 일치했다. 앙투안 뒤부아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이 입금된 사실을 포착했고 그 돈 세탁에 사용된 유령 회사가 백석건설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또한 백종수 회장과 박서연 한유라가 요정에서 밀회하는 CCTV 영상까지 확보했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지역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단순히 반박 기사를 내는 것으로 이 일을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 추악한 연극을 기획한 자들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기로 마음먹었다.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지역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모든 언론사를 불러 모아 태하 로열 S 프로젝트에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백석건설 백종수 회장, 한울건설 박서연 여사와 한유라 양에게도 정중하게 초청장을 보내도록.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을 테니 분명 기꺼이 참석해서 우리들의 몰락을 구경하려 할 테지. 기자회견 당일. 호텔 연 회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박서연과 한유라는 맨 앞줄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교묘하게 미소를 감추고 있었다. 백종수 회장 역시 VIP석에서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모두가 한아름의 공개 사과와 권지혁의 굴복을 기대하고 있었다. 마침내 굳은 표정의 아름과 지혁이 나란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연 회장 안에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마이크 앞에 선 것은 아름이었다. 그녀는 겁먹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고 차분했다. 먼저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표절 의혹에 대한 변명이 아닌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뒤부아의 스케치를 띄웠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시대적 오류, 즉 최신 유리 접합 기술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비전문가인 기자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점차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이크를 넘겨받은 지역이 결정타를 날렸다. 한아름 디렉터가 방금 증명했듯이 이 모든 것은 태아그룹과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기획된 치밀한 음모입니다. 그의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백석건설에서 뒤부에게로 흘러간 검은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이어서 백종수와 박서연 한유라가 밀실에서 만나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아, 안 돼. 박서연과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백종수 회장 역시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지역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겁에 질린 앙투안 뒤부아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태아그룹 변호인단 앞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었다. 돈에 눈이 멀어 디자인을 조작했으며
그 배후에는 백석건설과 한씨 집안의 여자들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당장 꺼. 백종수 회장이 고함을 쳤지만 이미 늦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경악하며 무대 위가 아닌 객석에 앉아있는 3명의 공모자들에게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지역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혼란스러운 연 회장을 꿰뚫었다. 태아그룹은 이 비열하고 추악한 음모에 관련된 모든 개인과 기업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단 한치의 관용도 없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카메라 플래시의 무자비한 세례 속에서 백종수, 박서연 그리고 한유라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그들의 사회적 생명은 바로 그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 앞에서 완전히 끝장났다. 길고 길었던 마지막 대결은 그렇게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